부산까지 20분 만에 주파되는 꿈의 열차, 서울에서 부산입니다. 하이퍼 튜브 기술이 지금 정부 주도로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이 열차가 상용화될 경우에는 전국이 한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퍼 튜브의 핵심 기술부터 상용화를 위한 과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조성균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서울에서 부산을 20분 만에 주파한다. 이 KTX의 거의 4배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론적으로 하이퍼 튜브가 사실 정확히 어떤 기술인가요? 하이퍼 튜브는 슈퍼보다 높은 게 하이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가려면 한 시속 1200km, 음속이랑 가까운 걸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철도의 약점을 없애고 저항을 없애서 공기 중에 띄었는데 공기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쏘는 기술입니다. 튜브 안에서 쏘는 기술이죠. 열차를 네. 총알처럼 쏘는 기술이죠. 그렇군요. 떠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저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km까지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자기 부상 열차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복합되는 건가요? 연결되는 건가요? 자기 부상 열차를 진공 튜브에 보내는 게 하이퍼 튜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술이 지금 정부 주도로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기술 연구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비행기보다 빠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까요? 비행기보다 빠르죠. 지금 거기 보잉 747 이런 거 보면 900km, 1000km 이 정도인데 그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이죠. 속도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기존의 교통수단과 비교해서 이 속도 말고도 다른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다른 차이점들로 인해서 속도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 그러니까 항공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프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지만은 서울까지 오려면 또 열심히 차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이제 노반도 있고 레일도 있고 전차선도 있고 이런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들을 빼면서 장점만 합치면 하이퍼 튜브가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정차하는 역이 없어야 하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래는 그 정차하는 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따로 있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것도 따로 있고 그러면은 이제 노선이 막 5개, 6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초반부터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는 그냥 하나로 간다. 그런데 가면서 이를테면 여기서 캡슐이 하나가 갔으면 나는 이제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고 싶다. 그럼 2개가 가다가 서울에서 대전 가는 애들은 빠지고 얘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대전에서 부산 가는 애들은 또 일로 옵니다. 그래고 붙어서 가면은 얘는 안 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는 열차의 개념과는 확실히 기존 교통수단과는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열차하고 약간 우주선 분리 결합하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도 지금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1200km라는 것은 시속, 사실 체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사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정도의 운행 속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 부산은 20분 이내. 그다음에 서울에서 어디였죠? 여기 써 있는데 대구까지는 17분, 대전까지는 11분. 서울에서 대전이 11분이요? 11분이죠, 11분. 보통 서울에서 11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보통 지하철이 2분이니까 한 정거장이 지하철에서 서울에서 2분 걸리기 때문에, 그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3호선 타고 양재 정도 가는 그 정도 시간에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울 구에서 구만큼도 그보다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속도가 굉장합니다. 그러면 이 하이퍼 튜브에 과연 어떤 기술이 들어가길래 이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보니까 전자기력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하이퍼 튜브에 들어가는 기술은 이제 열차를 띄워서 이제 근데 2가지인데요. 인천공항철도 철도가 있어. 그것도 자기 부상이거든요. 이제 2가지 기술로 이루어지면 거기는 원래 이렇게 띄워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스템 하나가 더 있죠. 띄워놓은 상황에서 앞에 자석으로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는 N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N극으로 밀어줘서 S극으로 당겨주면은 얘가 가잖아요. 이거를 쭉쭉 가면서 얘는 계속 띄워져 있고 이런 건데, 하이퍼 튜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동을 시켜버렸어요.
연동을 시켜서 처음에는 이제 바퀴로 갑니다. 바퀴가 네. 속도가 점점 올라가면 얘가 그 자석 밑에서 이제 자속이라는 게 1분에 100m 갈 때는 그 정도 자속밖에 못 가지만 1분에 만약 1km를 간다 그러면은 10배의 힘을 받는 거잖아요. 네. 같은 시간에. 네. 그러면 뜨는 겁니다. 아. 동기에서 그렇게 그게 자기 부상 기술이고 그걸 제어하는 기술이고 그다음에는 얘를 튜브로 감싸서 이제 속도가 막 한 500km 정도가 아니라 400km 정도만 해도 열차가 못 가요. 아, 그렇군요. 공기 저항 때문에 못 가요. 갈 저항 수가 없어요. 때문에요. 예. 예. 그 저항을 그러니까 이 아진공으로 만들어줘야죠. 진공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400km다. 그럼 이걸 다 진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 가는 분야만 진공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얘가 제어를 하면서 진공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튜브로 싸는데 저희는 아마 세계 최초가 될 건데 콘크리트로 싸는 거죠. 그 기술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얘가 지금 차량이니까 차량이 이런 제어 시스템에 맞는 내구성과 그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정합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네. 네. 차량 제작 기술이 있고 그리고 얘가 갈 때 통신을 해야 되죠. 예. 통신을 하고 전력을 주고 이런 것도 인프라인데 그런 건 이제 저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술 아.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4가지 정말 최첨단 기술들이 하나가 돼서 하이퍼튜브가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11분이라고 해서 3호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더니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한 금호역까지입니다. 한 10분 정도. 예. 아, 예, 이게 이 시간에 대전으로 이제 갈 수 있다. 정말 이 기술들이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하이퍼튜브의 그 인력들도 이제 기술 개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KTX를 연구하시던 분들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예. 새로운 아까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함께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예. 구성이 되나요? 어차피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는 오래 가는 건 자기부상 네. 기술이고요. 그건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철도공단은 국가철도 시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 조인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기 현대로템이 들어간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시장성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사기업이 이렇게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안 들어가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템이 들어가고 창원대학교 팀하고 또 초전도 전자석 만드는 이제 벤처 기업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산학연이 이제 함께 그렇습니다. 이제 연구에 들어가는데 예. 조금 전에 이제 자기부상 기술과 그리고 이제 기존의 고속철도 기술이 예. 이제 있지 않습니까? 4가지 그런 기술 중에 예. 기존의 고속철도 기술과 좀 크게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프라가 확 줄었죠. 예. 이게 전자기력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기술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예. 원리는 같습니다. 기존 고속철도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철가루들이 있고 예. 자석을 이렇게 끌고 가면 철가루들이 따라오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력에서 따라온다면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자기장이 변하면은 유도전류가 생기면서 유도전류가 생기면 기억나시나요? 뭐 자기장 전력 그럼요. 예. 그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예. 건데 그거를 좀 더 강하게 하면 이제 고속철 같은 경우는 바퀴에다가 자석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바퀴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럼 예. 따라가서 그게 이렇게 되는 거고 하이퍼튜브는 이를테면 그 바퀴의 궤적을 열차 옆에다 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열차 옆에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전자기력으로 간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아. 네. 똑같은데 KTX 같은 경우는 이 제어 장치가 차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제어 장치도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네. 그 외부의 인프라가 얘한테 전기를 주고 여기서부터 또 이게 하이퍼튜브가 제어하는 그 단계를 차에서 지금 수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하이퍼튜브는 이 내용에 있는 제어 장치가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 단계 정도가 지금 생략된 건데요. 예. 네. 그러니까 전차선이 교류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교류를 그대로 못 씁니다. 아.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꿔줘야 돼요. 차가.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열심히 깎아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0이 들어왔으면 한 40%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없어지고 그거를 가지고 직류가 그대로 양과 음에 돼 있으면 얘를 스위칭을 해주는 거예요. 아. 스위칭을 해주면 빨리 돌리면 바퀴가 빨리 가고 느리게 가면 예. 느리게 가고. 그런데 하이퍼튜브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직류를 줘버리니까. 아. 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편리하고 그런 다음에 KTX 같은 경우는 바퀴가 돌아가면서 얘가 사실은 전자기량에 입주해서 갑자기 고체 물리력으로 넘어오잖아요. 네. 네. 바퀴가 여기 그 궤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궤도를 돌아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이를테면 뭐 여기 조약돌이 하나 떨어졌다.
오차가 생기잖아요. 예. 그럼 얘가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실수가 더 많아지고 제어 장치가 더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고속철에 있는 제어 장치를 그 전자기력 유도에, 그러니까 곡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네. 훨씬 편하고 얘는 이제 계산 캘큘레이션을 할 때 얘가 차량이 뭐 50m다. 예. 50m만 캘큘레이션을 해주면 돼요. 네. 근데 바퀴는 그게 아니죠. 직경이 뭐 1.5m다. 그렇죠. 1.5m의 파이배로 이렇게 그걸 계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훨씬 복잡한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어를 훨씬 더 간단히 하고 불필요한 인프라는 없애버린 거죠. 네. 자, 벌써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때가 네. 된 것 같아요. 예. 전 세계적인 이 하이퍼 튜브 기술의 현재 수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현재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관련 기술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한국의 경제 수준 어느 정도 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이퍼튜브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말씀드린 그 전자기력이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예. 이게 초전도 전자석 기술입니다. 그 초전도 전자석 기술은 고등학교 때 보면 V는 IR 해가지고서는 네. V를 R로 나면 R이 0이 되면 V가 뭐 1이라고 하더라도 예. 전류가 무한대가 되는데 전류가 1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초전도 전자석 기술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탑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 탑 수준이군요. 탑 수준이에요. 네. 그게 핵융합로에 쓰이는 기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태양을 공중에 떠놓을 때 초전도 전자석이 쓰여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에 편성을 하고 또 콘크리트 기술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이제 강제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강제로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프로블렘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자기력으로 가는데 강제가 되면은 강제 내 유도 전류가 생겨버려요. 예. 그러면은 열차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콘크리트 하는 거고 콘크리트 제작 기술은 또 저희 나라가 거의 또 세계 최강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분야가 있군요. 예.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퀴 제어 기술하고 이제 바퀴 제어 기술을 제대로만 갖고 있으면 하이퍼튜브 제어를 한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고속철도 지금 수출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유럽이랑 거의 버금간다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 문제가 나오지만은 통신하고 전력 직류 전력망도 거의 우리 상위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융합이 되면은 빨리 우리가 조치만 하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참 새로운 기술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기술, 세계 최고의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튜브는 대한민국의 또 표준으로서 네. 전 세계에 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조성균 과장과 함께 하이퍼튜브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